5대 시중은행이 작년 성과급으로만 1조 3천억 원 이상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2021년 성과금 총액 1조 193억 원에서 35%나 늘어난 1조 3,823억 원을 지난해 성과급으로 지급했는데요. 1인당 수천만 원씩 임원들은 억대의 성과급을 받은 셈입니다. 돈잔치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성과급 체계가 법률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 근로자 평균 퇴직금은 1,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퇴직소득자 330만 명의 퇴직급여는 총 49조 6천억 원, 평균 1,501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그중 상위 1%는 4억 원에 달한 반면 74%는 퇴직금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은행원들의 희망퇴직금 7억 원이 유독 더 커 보이네요. 지난해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37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총 부채 원리급 상환 비율은 44%까지 높아져 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원금과 이자 갚는 데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권은 이자 장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2021년보다 1조 4천억 원가량 늘어난 약 16조 원. 이중 이자 이익이 약 32조 8천억 원인데 1년 만에 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은행은 직원 기본급의 200에서 300% 정도의 성과급을 뿌렸고 최근 희망퇴직을 진행해 한 명당 6에서 7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 장사를 했다고 지적하자 은행권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은 아니잖아요. 주주가 있는 회사고 일일이 좀 관여하시는 거는 거부하는 게 조금 있기는 하죠. 저희가 느끼기에는. 네. 은행권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부실 대출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손 충당금을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사회적 역할도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대 맞은 수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기들 그 성과로 말을 하기에는 좀 무색하고요. 다중채무자들이라든지 자영업자, 한계가구 위주로 채무 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소비자 금리 부담 완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70대 아버지를 돌보는 이모 씨는 최근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2년 넘는 입원 치료로 병원비는 물론 간병인 비용 등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 소유의 예금 통장을 발견하고 은행을 방문했지만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꼭 당사자가 와야 한다 해서 그러면은 꼭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를 모셔서 그냥 앰뷸런스를 타고 은행으로 모셔오겠습니다 해서 뇌출혈로 의사 표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더니 은행 측은 더욱 난감해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일단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손으로 사인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자기네들이 인정해 주겠다고 그러고. 해당 은행 측은 예금주가 질병 등으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병원비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인 확인 없이 전액 인출을 허용했을 때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소송에도 이제 휘말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직원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전 위험하다고 생각을. 금융당국이 이런 불편함과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양한 분쟁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취합해 고객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금주의 의사 표시가 불확실할 때 돈을 찾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인출 규모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작년에 4조 6천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며 사상 최대 실적으로 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처음으로 순이익 3조 원을 돌파했고 KB, 하나 등 지주사들은 물론 카카오뱅크도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만 15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 작년보다 8.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지주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해 이자 이익만 40조 원에 육박하는데 국내 경제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지주사들만 이자놀이로 돈을 벌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시중은행들의 사회 공헌 금액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사회 환원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교육, 다중 채무자 등에 대한 선제적 채무 조정 등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은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 만큼 실물 경제에 자금 지원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막대한 성과급 잔치 등으로 은행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예대금리 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보고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압박은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은행 영업점. 3시 30분이 넘어가자 은행 창구 문이 굳게 닫힙니다. 2021년 7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단축했던 영업시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은행을 연차를 내거나 휴가를 안 쓰면 못 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항상 불편했던 것 같아요. 시중은행들이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영업시간을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코로나19 이전 7시간이었던 영업시간을 6시간 30분으로 줄이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최근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영업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합리적으로 해나가야지 고객으로서는 불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기적이라고 봐야 돼. 노조의 반발에도 은행 측은 노사 합의가 필수가 아니라며 영업시간 정상화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합의 내용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은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의무가 해제되는 거잖아요. 노조 역시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되돌리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하게 맞선 상황.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등 모든 것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는데 그 사이 막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만 시민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 260억, 서울 화곡동 30억 등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은 모두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 즉 빚입니다. 그리고 그 대출에는 공인중개사가 있었다고 피해자들은 전합니다. 그 은행 쪽에다 물어보겠다 했더니 그쪽에서는 아마 안 나올 거라는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이 있다. 해당 지점으로 저희를 아예 데리고 갔어요. 새 들어갈 빌라의 집값 70%가량의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 대출이 되겠냐고 하자 아예 소개를 해준 겁니다. 결국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한 채 빚만 남았습니다. 은행에서 이거 재연장은 안 된다. 그래서 2년 뒤에는 꼭 다 상환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데 A씨에게 대출을 해준 해당 은행은 4년 전 일이라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지금까지 민원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없는 대출이었을까? 한 은행 관계자는 MBN 취재진에게 최근 몇 년간 위험한 전세대출 문의가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대출금을 송금한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다른 지점의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는 등 전세대출 사기 브로커라는 느낌. 또 다른 관계자도 계속된 전세대출을 문의한다며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은행 내부에서도 위험 매물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인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줬어야 맞는 게 아니냐 여쭤봤더니 처음에 저희가 소개받았던 그분은 은행 직원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막막하죠. 경찰은 대출을 연계해준 부동산 업자들을 중심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본 은행 관계자, 전세 물건이 왜 위험하다고 느꼈다고 합니까? 간단하게 말해 해당 건물의 갭 투기가 의심됐다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대출이었는데요.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세 목적물의 감정가와 전세 보증금의 차이가 아예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밖에 차이 나지 않아. 이런 경우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집값이나 전세가가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올해부터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40%로 낮춰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세 사기 위험이 있다는 걸 은행이 알면서도 그럼 왜 대출을 해줬을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심사 기준에 충족한다면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전세 사기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기도 하고요. 네. 전세 사기를 피해자가 당하더라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를 주도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특정 은행 직원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번호표도 안 뽑고 그 창고에 딱 어디로 딱 가서 누구누구 계장님 저희 왔어요 하면서 그분한테 아예 경찰은 이들의 공모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어쨌든 세입자가 원래 이제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다가 은행에 돈을 주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돈을 줘야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못 받으면 그러면 결국 세금으로 그 떼인 돈을 또 막아야 되는 겁니까? 깡통 전세에 계약을 했는데 빌라왕 사례처럼 악성 임대인으로 소유주가 변경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은행은 허그에 알리는데 여기까지가 대출을 승인한 은행의 역할입니다. 적법하게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이후에 보증사고가 나도 허그가 변제를 해주는데 이때 들어가는 돈이 세금입니다. 조금만 대출을 신중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깡통 전세에 대해 반복적으로 대출을 요청한 사람이 소개해준 매물인데도 은행이 승인해줬다면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데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 세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다 만약에 밀어줬습니다. 그러면은 대출해간 사람은 그 대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허그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주고 이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상권을 청구해도 집주인이 만약에 난 돈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세금으로 메꾸고 끝이네요. 나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빌라왕 전세 사기 문제가 단지 그냥 세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자 부담 증가액이 연 197만 원. 그러면은 월 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197만 원이라는 게 전체 늘어난 이자 총액에서 1원이라도 대출받은 사람 모두를 단순하게 그냥 나눠놓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1원 받은 사람도 있고 5억 받은 사람도 있고 10억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동등하게 한 몫으로 보고 나눠버리니까 실제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부담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실사례를 좀 들면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실감하실 겁니다.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2021년 7월 당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평균 3% 정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평균 6% 수준입니다. 당시에 3억 원을 이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로 빌렸다면 월 상환액이 126만 원 정도인데 15개월 사이에 금리가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은 18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 부담액만 55만 원, 1년에 66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오늘 기준금리가 또 올랐잖아요. 그러면 더 부담스럽게 되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앞으로 당장 한두 달은 대출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보통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코픽스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 코픽스는 예금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예금 금리는 채권 시장 금리에 연동이 되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런데 예금 금리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5% 중후반까지 갔다가 3%대까지 내려왔다고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게 바로 레고랜드 사태로 경색됐던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채권 시장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냐 의아하실 텐데요. 네. 이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한 박자 늦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 예금 금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출 금리는 쉽게 말해서 예금 금리가 한창 높았던 작년 11월분이 반영돼 있어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16일에 작년 12월, 그러니까 11월을 지나서 12월 예금 금리가 반영된 코픽스가 발표가 되거든요. 12월은 11월보다는 예금 금리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당장 이번 달과 다음 달 대출 금리는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겁니다. 그런데 예금 금리는 이 시장 금리를 즉시 반영하면서 대출 금리는 한 달 뒤에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차로 인한 격차만큼 은행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금 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금리 인상이 그만큼 늦게 반영되는 셈이니까 대출자들만 손해를 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이렇게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를 이용해서 예금금리는 빨리 아주 많이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서서히 조금씩 낮추는 방식으로 입속을 차리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도 작년 11월 예금금리가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대출금리 상단을 8% 넘게 올리는 건 좀 과했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마디 하니까 8%를 만들어낸 주인공인데요. 4개 시중은행 중에 가장 대출금리가 높았던 우리 은행이 금리 상단을 8.11%까지 올렸다가 7.41%로 내렸습니다. 훅 내렸습니다. 네, 금융당국 한마디에 0.7%포인트나 내려온 대출금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애초에 8.11%가 과했다는 걸 은행 스스로 인정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한테 400%씩 상여금도 주고 그러니까 성과급이었죠. 그리고 또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시작했던 그 단축 영업 시간도 되돌리지 않고 정말 할 말은 많지만 할 수가 없네요.